자,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요. 어떤 사물, 어떤 지하자원을 설명드리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을 했었었는데요. 아마 우리 인류가 지금 가장 중요시 여기는 자원이 저는 이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석유죠.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석유에 대한 오해와 편견들을 좀 제거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제 주변 사람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선입견이 무엇인지를 하나 캐치했습니다. 중동의 많은 산유국들은 야, 고유가 시대가 도래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소리들을 참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즉 기름값이 비싸지면 바로 기름 팔아서 먹고 사는 많은 산유국들은 큰 돈을 버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우리 생각과 달리 많은 중동의 지도자들 그리고 적지 않은 산유국 국가들은 우리 인류가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의 고유가가 지속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석유 가격이 어느 일정 수준 고유가가 유지되고 그 다음에 그 고유가가 다시 어느 정도 유지되다가 떨어지면 사실 우리는 다른 대체제를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의 고유가가 그것도 상당 기간 지속된다면 야, 이제 석유는 아닌 것 같아. 우리 다른 대체안을 생각해 보자라는 생각을 갖게 되게 되겠죠. 그래서 등장했던 대표적인 새로운 석유의 산지가 브렌트유하고 알래스카산 원유입니다. 이 알래스카산 원유 그리고 북해산 브렌트유 이것을 개발하게 된 가장 직접적인 계기는 바로 오일 쇼크 때입니다. 실제로 1972년 배럴당 약 2달러 수준에 머물러 있던 국제 유가가 1차 오일 쇼크를 경험하고 난 뒤에 어떻게 됐느냐? 1974년도에는 무려 10달러 내외까지 5배 가까이 급등하게 됩니다. 불과 2, 3년 만에 유가가 5배 상승한 것이죠. 당연히 일반 경제 주체들뿐만 아니라 기업들, 국가 정부 차원에서도 이렇게 단기간 급등한 유가를 대비하는 방법은 누구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고유가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도 모르겠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다른 대안을 찾자라는 노력 때문에 북해산 브렌트유하고 알래스카산 원유가 개발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광경을 지켜봤던 중동의 산유국들의 느낌은 어땠을까요? 그동안 석유는 우리만 공급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절대적인 생산량을 자랑했었는데 이제 우리 석유가 아닌 다른 동네에서도 석유를 공급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네? 라는 인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때 많은 산유국들이 우리가 마냥 고유가를 계속 유지시키고 그래서 많은 국가들에게 어려움을 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되려 중동 국가의 지속적인 경제적 위상과 산유국으로서의 위상을 약화시킬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특히 당시에 프랑스의 어떤 전략적인 전환도 중동의 많은 산유국들에게 커다란 경각심을 갖게 만드는 상황이었는데요. 바로 영국과 미국이 자신들의 땅에서 자신들의 앞바다에서 어마어마한 유전을 발견하는 모습을 보고 프랑스 역시도 우리 프랑스 영토 위에 어딘가 유전이 있지 않을까 해서 여기저기 발굴 작업을 해봤고요. 그리고 프랑스의 실질적인 식민지에 해당되는 프랑스령에 해당되는 나라들에서도 많은 유전 탐사의 노력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프랑스는 유전을 의미 있는 수준으로는 발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선택한 대안은 원자력 발전이었습니다. 오늘날 프랑스는 전체 전력 수급의 70% 이상을 원자력으로 조달받고 있습니다. 국가의 에너지 수급 체계를 전환하게 되는 그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고유가 때문인 것이죠. 이렇게 1차 오일 쇼크 기간에 단기간에 유가가 감내할 수 없는 수준으로 올라가서 많은 국가가 대체제를 찾기 시작한 것도 있었지만 2017년에 셰일 혁명이라는 게 또 터졌습니다. 예전에는 모래와 자갈 이런 데 섞여져 있는 석유를 추출할 수 있는 층들이 예전부터 있는 건 알고 있었었는데요. 여기에서 석유나 가스를 추출하는 기술을 상용화하고 이것을 실제 비즈니스에 적용하기란 쉽지 않았었습니다. 2008년도부터 셰일층에서 석유와 가스 등을 추출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2017년부터는 실질적으로 셰일층에서 석유와 가스 등을 추출할 수 있는 실제
산업이 전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때문에 전 세계 1등 산유국이 바뀌었는데요. 그 전에는 우리가 다른 중동 국가나 러시아나 또는 베네수엘라 이런 나라들을 떠올리셨을 텐데요. 바로 셰일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전 세계 1등 석유 수출 국가이자 1등 산유국은 미국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최근 들어서는 중동 지역이 더 자신들의 앞날을 걱정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셰일 혁명에 플러스해서 이제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노력을 더욱더 가속화시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인류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여러 에너지 원인, 태양광이나 풍력 또는 기타 지력이라든가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이것을 조달받게 된다면 그만큼 우리가 중동 지역의 석유를 사와야 될 이유가 급격히 줄어들게 되겠죠. 바로 그래서 중동 지역이 원하는 요즘의 실질적인 모습은요. 석유는 우리 인류가 가장 저렴하게 에너지를 수급받을 수 있는 자원입니다라는 걸 세일즈하는 걸 더 원합니다. 사실 이런 중동 지역의 상황은요. UAE의 특히 두바이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셰이크 모하메드의 발언을 통해서도 쉽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셰이크 모하메드 왕자는요. 이런 표현을 한 바 있습니다. 내 할아버지는, 내 아버지는 낙타를 타고 다녔다. 그런데 나는 지금 벤츠를 타고 다닌다. 그리고 내 아들도 아마 벤츠를 탈 것이다. 하지만 내 손자는 다시 낙타를 타야 될지도 모르겠다. 이제 탈석유 사회가 전 세계적으로 본격화된다면 과연 우리 중동 지역의 많은 산유국들은 뭘로 먹고 살 것이냐라는 함축적인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 때문에 아직 석유가 충분히 가치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그 가격 효율성, 가격의 적정성을 유지하는 게 더 원활하다라는 인식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 그러면 어느 회사의 이름을 먼저 떠올리시나요? 애플? 구글? 아니면 MS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정답은요. 아람코라는 회사입니다. 실제 2020년 기준으로 아람코의 영업이익은 2,240억 달러로 약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259조 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매출을 올리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아람코는요. 애플과 삼성의 영업이익을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영업이익을 거두는 회사입니다. 처음 들어보는 이 아람코라는 회사, 이 회사는 뭡니까? 바로 사우디의 국영 석유 회사의 이름이 바로 아람코입니다. 그런데요, 좀 더 역사를 거슬러 가보면 이 아람코는 원래는 미국 회사였습니다. 초기 아람코는 미국의 석유 기업인 소칼과 텍사코 이 두 회사가 합작해서 세운 100% 미국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아람코라는 이 단어의 의미도요. 아라비아의 미국 회사라는 의미로 아라비안 아메리카 오일 컴퍼니의 줄임말이 바로 아람코입니다. 그러니 지금 사우디의 국영회사의 이름이 원래는 미국인이 세운 아라비아의 정유회사 이런 뜻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경유로 미국이 중동 지역에 자기 땅도 아닌 곳에서 이렇게 버젓이 석유회사를 차릴 수 있었던 것일까요? 사실 중동 지역에 관심을 먼저 보였던 것은 미국이 아니라 영국이었습니다. 영국은 중동 지역의 원유를 통해서 반드시 얻어야 될 전략적인 이유가 있었었는데요. 바로 그것은 군사력 때문입니다. 사실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나서 영국의 수상인 처칠은 우리가 독일보다 더 높은 군사력을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게 됐고요. 그 인식을 실현하는 방편으로 영국 군함을 전부 다 석탄에서 석유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주장하게 됩니다. 에너지 효율성이 석탄보다 석유가 월등하기 때문이죠.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군함 입장에서는 석탄으로 작전을 하다가 석탄을 다 떼면 다시 항구로 회귀해서 또 나가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는데 그걸 석유로 바꾸면 훨씬 작전 반경이 멀고 그리고 더 오랫동안 바로 군사훈련을 하거나 실제 군사적인 행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군함의 경쟁력이 훨씬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걸
추진하기 위해서 윈스턴 처칠은요, 영국의 많은 에너지 수급 체계를 석탄을 중심으로 한 체계에서 석유를 중심으로 한 체제로 급격히 전환시키는데 선봉을 걷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인류가 지금 석탄이 아니라 석유를 중심으로 한 세상을 도래하게 된 가장 첫 번째 마중물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정작 아이러니하게도 영국 영토 위에는 석유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영국의 많은 지질학자들이 중동 지역으로부터 석유를 수급받으면 가장 원활하게 우리가 필요한 석유를 수급받을 수 있다는 의견을 받게 됩니다. 바로 그래서 영국은 중동 여러 지역에 자신들의 회사를 차리고 거기에 지하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권한을 얻어서 자신들이 필요한 원유를 원활하게 수급받아 왔던 것입니다. 미국이 원유, 특히 중동산 원유에 관심을 두게 된 것은 훨씬 뒤입니다. 바로 1941년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 참여하기로 결정하면서부터, 그때부터 중동의 석유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됐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사실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전 세계 해외 원유에 대해서 미국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1940년대 이전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원유를 생산하는 생산국이 미국이었기 때문입니다. 굳이 외국에서 기름을 얻을 필요가 없었어요. 미국 내에서 워낙 기름이 많기 때문에 자신들이 캐서 자신들이 쓰면 그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세계대전에 참여하고 난 뒤에는 이제 중동 지역의 석유를 적성 국가들이 원활하게 이용하는 걸 막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 우방국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전쟁의 승기를 잡을 수 있는 요충지라는 걸 인식하게 됐고, 그래서 중동 지역에 그때부터 막강한 입김을 행사하게 됩니다. 사실 1940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중동 지역의 원유는 전 세계 생산량의 불과 10%도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요, 참 중동 국가들은 땅을 치고 안타까워할 일을 영국과 미국이 자행하게 되는데요.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주미 영국 대사인 헬리팩스를 자신의 집무실로 부릅니다. 그리고 중동 지역의 지도를 하나 펴놓고요, 거기다가 선을 싹 그어요. 그러면서 맺어졌던 협정이 1944년 영미석유협약을 맺게 됩니다. 이 영미석유협약의 대표적인 내용은 뭐냐면요, 그 당시 루즈벨트 대통령이 지도를 싹 그으면서 오늘날 이란 지역은 바로 그 당시 페르시아 지역이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그들 지역의 원유채굴 권한은 영국이 가져가라. 대신 사우디 지역의 석유 채굴 권한은 미국이 갖겠다. 그리고 중간 지역에 해당되는 쿠웨이트, 이라크, 이들 지역의 석유는 우리 공유하자. 이런 결정을 내린 협약이 바로 영미석유협약입니다. 남의 나라 자원에 대해서 그냥 자신의 집무실에서 선 긋고 딱 자원을 개발하는 이 결정을 내린, 아마 진짜 중동 국가들은 되게 서러웠을 거예요. 바로 이 영미석유협약 때문에 영국은 이란 지역에 석유를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회사를 설립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 미국은 사우디를 중심으로 해서 석유를 개발해야 될 회사를 설립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 때문에 사우디에 설립한 미국 정유회사가 바로 아람코가 된 것이고요. 이란 지역에서 영국이 주도해서 석유를 시추할 수 있게 만든 회사가 바로 BP의 전신인 앵글로 페트로가 바로 그 당시 설립된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산유국들은 전 세계에서 묻지마 투자에 가까울 정도의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를 방문한 빈살만 왕세자 같은 경우는요, 저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스마트 시티를 새로이 건립하겠다는 청사진을 들고 왔고요. 그리고 그 열사의 나라에서 월드컵을 개최하면서 카타르가 이렇게 살기 좋은 도시로 발달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중동의 국가가 생긴가 하면, 아랍에미레이트의 여러 두바이라든가 아부다비 같은 경우도 스마트 시티, 스마트팜, 스마트 생산단지, 이런 걸 통해서 세계적인 경제 강국 또는 경제 도시를 건립하는 데 묻지마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죠. 그것은 그만큼 석유 시대가 빨리 끝나가고 있다라는 강박을 대변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